민노총이 서울도심 동대문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추산 2만 명이 참여하는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기습 집회를 벌이면서 구급차 운행이 지체되는 등 주말 도심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정부가 주유소 100곳에 요소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거점 공급처 명단에 오른 주유소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당황했고 주소가 잘못 표기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광을 연출하며 한때 제주의 명물로 꼽혔던 야자수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풍에 쉽게 꺾여 안전을 위협하고 야자수 잎이 고압전선과 엉키기도 해 수백 그루를 옮겨 심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과 물류 대란에 이어서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칠면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탓에 칠면조 가격이 팬데믹 이전보다 50% 가까이 급등했고 품귀 사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서울시가 거듭 경고했지만 민노총은 듣지 않았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만 2만 명이 넘게 모인 집회를 강행한 겁니다. 소외된 특수고용직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위기 속의 현장은 아슬아슬했고 시민들 시선은 따갑기도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깃발을 들고 서울 동대문 일대에 모였습니다. 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 참여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겁니다. 참을 수 없다! 원래 민노총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에 맞춰 서울 도심에서 노동계약 저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예상 지점에 차벽과 펜스를 치고 원천 차단에 나서자 동대문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연 겁니다. 경찰이 해산을 공고했지만 집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미 수차례의 경고 방송과 3차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기 바랍니다. 앞서 민노총은 3차례에 걸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상회복 1단계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이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민노총의 집회 방식이 사실상 쪼개기라고 보고 금지한 겁니다. 민노총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불허한 서울시 등을 비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 측과 주요 참가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경찰은 오늘 집회 장소가요. 당초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 광장 일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인원이 갑자기 동대문 일대 도로로 모였습니다. 주변 교통은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민노총 노동자대회가 열린 동대문 인근 도로. 구급 차량이 집회 인파에 막혀 멈춰섭니다. 방호복을 입은 운전자가 내려 상황을 살펴보더니 도로 차에 탑니다. 서서히 움직여보지만 큰 길이 막히자 갓길로 이동합니다. 민노총이 동대문에서 기습적으로 도로 점거 집회를 열고 경찰도 대응하려고 이동하면서 일대 도로는 극심한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줄 모르고 도심 결혼식장 등을 찾았던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로는 막히고 대중교통도 우회하거나 무정차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웨딩홀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로 이동 중이었는데 차량 통제나 이런 것들이 저희 몰랐었기 때문에 겨우 좀 예약 시간을 맞출 수 있었죠. 지금 신규 결혼시장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좀 망정이지 진짜 좀 늦게 나왔으면 아예 결혼식 못 갈 뻔 했을 정도. 생업에 나선 배달 오토바이도 멀리 우회를 해야 했고 시민들도 대규모 집회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교통이 혼잡해져서 스트레스도 받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집회는 2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 파장은 훨씬 길게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현재 우리 백신 접종률은 성인 기준으로요 9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이만큼 올라도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요. 무엇보다 병세가 심각한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왜 아직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황규락 기자입니다.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485명으로 나흘 연속 역대 최다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높은 접종률에 중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약 82%, 격리 치료 중인 대다수 환자가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은 지난 봄부터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접종 효과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이 백신 접종을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만료한 지가 6개월이 지났어요. 항체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되고 특히 80대는 50% 이상이 돌파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국내 감염을 이끌고 있는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 감염력이 높습니다. 고령층의 접종률이 90%를 넘었지만 백신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델타 변이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이 진행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접종하고 또 2주 지나야 그게 이제 또 효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해가지고는 올해 내로 효과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동량이 증가하고 쌀쌀해진 날씨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 규모가 커지는 것도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보신 대로 일상 회복을 너무 서두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지금이 최악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성난 시민들이 밤거리로 뛰쳐나오고 경찰은 물대포까지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유럽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최초로 재봉쇄령을 내리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Die 3 weken hebben we nodig om een aantal maatregelen wettelijk mogelijk te maken, waarmee we het virus voor de periode daarna willen vertragen. 오늘부터 네덜란드 식당과 슈퍼마켓 등은 저녁 8시면 영업을 마쳐야 하고 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 패스 도입과 함께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 지 7주 만에 시계를 되돌린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6,000명을 기록했고 연일 4만 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 독일도 팬데믹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독일 일부 주에서는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만 실내 시설 출입을 허용했고 Lassen Sie sich impfen. Es ist wichtig für Ihre Gesundheit und es ist wichtig für unser Land. Schönen Dank. 오스트리아는 미접종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검토 중입니다. 4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60%대. 접종률이 정체된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이 겨울철 재유행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he patterns that we are seeing across Europe are entirely predictable. When you lift the rules around masking and distancing, you're going to see the virus thrive. 유럽에서 위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에선 한 번 이상 확진된 국민이 1,000만 명에 근접해 7명 중 1명이 코로나19를 앓은 셈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요소수 부족을 해결한다며 정부가 주유소 100곳을 거점 주유소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름이 올라간 주유소들은 처음 듣는 얘기다 당황을 했고요. 이름 또 주소가 잘못 표기된 곳도 있었습니다. 애타는 화물차주들은 또 허탕을 쳤습니다. 김담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차량용 요소수를 공급한다고 밝힌 주소를 따라 찾아간 경기도의 한 주유소입니다. 요소수와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한데 섞여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소수가 지금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또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주유소 측은 자신들은 정부가 공개한 이름의 공급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치가 잘못 나가는 거라면 저희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기 전에는 예보 보고. 이건 셀 수가 없으니까 15초 간격으로 나오고. 주유소 명칭과 위치가 잘못 표기된 건데 정부 말만 믿고 찾아온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또 허탕입니다. 고속도로가 풀렸다 그러는데 지금 없어요, 요소수가. 이제 가면서 계속 들려봐야 돼요.
전국 공급처 100곳 명단에 오른 주유소 대부분 요소수 공급과 관련한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정보 전달은 못 받았어요?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 경찰들에게 주셨거든요. 고객님들 전화 지금 한 20통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저도 언론에서 보는데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180만 리터를 순차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유소 100곳 중 오늘 공급된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휴게소마다 다 들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들려서 올라가면서 확인하고 없으면 또 가고 조금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설익은 대책과 주먹구구식 공급이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아재가 버스를 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얘긴데요.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는 기획으로 이틀째 청년들을 찾았습니다. 친근한 표현도 쓰고 여성들 표심도 적극 공략했습니다. 윤수명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동버스 안에서 부산 지역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며 국민반상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국민반상회 스타일로 한번 약간 아재 냄새 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는 조목조목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금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는 세금 올린다고 10원만 올려도 난리가 납니다. 왜냐? 세금 올리는 거를 제대로 나를 위해 썼다는 경험이 없어요. 다만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해보는 거죠. 이 후보는 2030 여성들을 공략하는 발언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성할당제에 대한 2030 남성들의 불만을 거론하며 수혜자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며 대화의 부족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성이 30% 넘기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자. 그래서 누가 혜택보냐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남성들이 혜택 봅니다. 전 생애를 놓고 전체로 보면 여성들이 너무 피해보고 있습니다. 차별받고. 그건 사실이에요. 최근 여성가족부 개편안을 꺼내들고 반페미니즘 글을 공유하는 등 이대남 표심만 공략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앞서 부산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부산 재미없지 않나 솔직히 라고 말했다가 재미있긴 한데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사고를 둘러싸고 소문이 가라앉지 않자 누군가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권더러는 가족을 공격하면 폐륜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가족 간의 욕설하는 게 폐륜이라며 받아쳤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배우자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 유언 비어가 잦아들지 않자 조직적 유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허위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파되고 있어서 이거는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행위가 아닌가.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단정짓는 건 아니라면서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도왔던 이른바 십자군 알바단을 거론했습니다. 9년이 흐른 지금 시발단과 같은 공작 정치의 망령이 대통령 선거에 고개를 들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주가 있었고 어떤 세력이 결탁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주길 촉구합니다. 구급차 CCTV 사진까지 공개했지만 각종 소문이 계속되자 또 기자회견을 열어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앞으로 자신 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폐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SNS로 올려 우리 후보 가족을 공격하는 걸 전략으로 삼는 데 대해 경고한 것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파해를 겨냥해 가족 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것이 폐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의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여기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배만 불리고 끝난 이 개발 사업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공공개발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2013년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였던 시의회가 성남시에 건의했던 내용이 담긴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LH 같은 공기업에 위탁하자는 내용인데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다던 그간 이재명 후보 측 주장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건 지난 2013년 11월 6일. 보고자 명단에 오른 시의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로 민주당 소속이 3명, 새누리당 소속이 5명이었습니다. 보고 이후 시의회에서는 특수목적 법인, 즉 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매우 위험하다며 LH 등 공기업에 위탁하는 사업 방식을 고려하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건의에 참여한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과거 민간이 맡은 성남 복정동 난개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공기업 위탁을 건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시개발사업단의 조치 계획에는 시의회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채가 142조 원인 LH는 경영난 때문에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민간 전문성과 재원 조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SPC 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겁니다. 이 보고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도 전해졌고 이 시장이 서명도 했습니다. 2년 뒤 대장동 개발은 시 도시개발사업단 계획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절반을 투자한 SPC 성남의들이 맡았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개발을 못한 건 야당 시의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도시공사도 안 된다 막은 게 명백한 사실인데 이 후보 측은 국감 발언과 상충되는 보고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LH의 사업을 맡기면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없었다며 민관 개발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앞서 청년 마음 잡으려는 이재명 후보 행보를 보여드렸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젊은 층의 표심을 잡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아예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는 나이도 40 밑으로 내리자 한 발 더 나아간 제안을 내놨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겠냐며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지금의 만 40세에서 낮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미국의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35세, 프랑스는 18세라며 우리도 지금보다 낮추면 청년 정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향해 새 시대를 열라면서 자신은 그 시대로 가는 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청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미국 수준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35세까지 낮추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가 상대적 취약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 젊은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나선 겁니다. 앞으로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피선거권 조정은 개헌 사항인 만큼 후보와 당이 함께 협의해갈 문제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앞다퉈내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한국 시리즈 1차전을 관람하며 젊은 층과 스킨십 넓히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아내인 김건희 씨를 연상시키는 그림 기억하시죠? 똑같은 벽에 이번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누가 봐도 윤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지난번에는 건물 주인이 직원들 시달린다며 자진 철거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그렸을까요? 전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고서점 외벽에 손바닥에 적힌 왕자와 개와 사과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눈을 가린 중년 여성과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도 그려져 있습니다. 모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벽화는 한 문화기획사가 주최한 벽화 프로젝트에 참가한 작가가 이틀간 그렸습니다. 문화기획사 측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내년 6월까지 해당 외벽을 대여하기로 건물주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작품 활동을 방해하는 걸 막겠다며 5개 집회도 신고했습니다. 광주에 사과를 하러 간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이제 감정선이 폭발해서 정치적 목소리도 또한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 해당 건물 외벽엔 지난 7월에도 윤 후보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을 그린 벽화가 게시된 바 있습니다. 이후 벽화를 놓고 여야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서점 측은 그림을 지웠습니다. 또다시 특정 후보를 겨냥한 벽화가 등장한 것에 대해 반응은 엇갈립니다. 답을 알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충분히 지금 현상을 잘 나타내신 거 아닌가. 사과했구나. 저런 식으로 해서 불표할 수가 있냐. 저들하는 게 윤 후보 측은 벽화에 대해 특별히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여랑야랑 송찬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여야 대선 후보 얘긴데요. 어떤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죠? 네, 바로 역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번 주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는데요. 네. 여기서 나온 발언을 두고 상대를 향해서 친일이다, 반미다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일 관계에 대해서 한 말을 두고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 말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협력 체계가 잘 작동이 되면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이나 또 일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일본사의 우경화 문제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친일 본색 드러낸 윤석열 후보의 대일 인식에 경악합니다. 일본의 우경화를 두둔하고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충격적인 대일 역사관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런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반일 선동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네, 지긋지긋하다는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는 반미 역사관을 드러내지 않았냐 이렇게 역공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존 오소프 미국 상원 의원을 만나서 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역사의 맥락을 반미 감정으로 편협하게 해석한 이재명 후보의 가스라테프트 협약 발언은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네, 이런 역사 프레임 전쟁, 바로 이 역사관이 외교 해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겠죠. 이 단순히 정치 공세를 위해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이 한미, 한일 관계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갈지 비전을 보이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있고 없고 있다 없다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 얘긴데 우선 좀 당무 우선권 용어가 좀 낯설어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대선 후보가 당 업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 가진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국민의힘 당원에는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민주당은 뭐 당 중심 선거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중심 선거가 기본 방향이 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뽑은 제목에는 물음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지금 두 당의 모습이 사뭇 달라섭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경선은 뭐 캠프 중심으로 하더라도 이 대선은 우리 당이 중심이 되고. 네,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중심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뭐 대선 후보가 선거의 중심이 되는 건 뭐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유독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뭐 음식점 총량제나 이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등 이슈를 먼저 던지면 이 당은 내심 당황하면서도 뒤따라 검토하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협의가 안 된 발언도 상당히 많다는 걸 보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당 선거대책위원회 자체가 상당한 힘을 가질 거란 전망이 있거든요. 네,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거대책위원장이 조만간 합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거지 그 정권은 건 별개 사항이라고. 네,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하지만 전권은 아니다. 참 아리송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제 정확하게 네네. 김종인 위원장 번역을 해드리면요. 네. 전권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나만 이제 총괄위원장 하는 거다. 네, 당 선대위의 원톱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이 민주당으로선 친문이 아닌 비주류 출신인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 후보 스스로도 당 장악을 위해 목소리를 더 높이는 측면도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선 정치 경험이 길지 않다 보니 주변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생긴 현상입니다. 두 정당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참 뉴스를 오래 진행했지만 이번 대선만큼 여러 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제주도 하면 야자수가 떠오르잖아요. 알고 보니 한국의 하와이처럼 만든다며 40년 전 정책적으로 심었던 워싱턴 야자수라는 품종입니다. 한때는 사랑받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요즘은 아예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제주 도심에 커다란 기중기가 등장했습니다. 인도에 심어진 야자수를 옮기기 위해 동원된 겁니다. 자칫 전봇대라도 건드릴까 작업은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1시간 이상 지난 뒤에야 야자수가 뿌리를 드러냅니다. 넘어간다. 1980, 90년대 제주 도심에 심어진 야자수는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40년 이상 지나 나무가 10m 이상 높게 자라면서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태풍 같은 자연재해 때마다 맥없이 꺾여 인도를 덮치는 사례가 속출한 겁니다. 올여름에는 여기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도로 쪽으로 넘어지고 소방차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최근 4년 새 강풍에 꺾여 부러진 야자수는 27그루. 꺾일 위험이 있어 급히 조치가 취해진 야자수도 63그루입니다. 무성해진 야자수 잎이 전신주나 고압전선을 건드리면서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내년까지 도심에 심어진 야자수 500여 그루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들 야자수들은 해수욕장 등 공유지로 옮겨집니다. 가지 이파리를 좀 잘라내는 거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가지고 협재 해변 쪽으로 옮기는 걸로 저희가. 도심을 지키던 야자수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뽑는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찬성했는데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좀 이국적인 그 풍경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조금 서운하겠지요. 제주시는 야자수를 뽑은 자리에 후방나무 같은 향토 수종을 대신 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 어버이날 119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숨지게 한 건 신고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존속 살해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페르나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존속 살해,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쌀값조차 없었던 22살 청년이 24시간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던 걸까요? 네, 마음 아픈 사건이었는데 1심도 그렇고요.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건 지난해 9월입니다. 당시 55살이었는데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서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서 코에 호스를 연결해서 치료식을 주입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대소변도 가릴 수 없었는데 하지만 아들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7개월 만인 지난 4월 23일에 결국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 하루 3차례 주입해야 하는 치료식을 일주일에 10번밖에 주입하지 않았고 물조차 주지 않아서 퇴원 보름 만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방치해서 숨진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법원은 전적으로 아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면서 폐륜성에 비춰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병원비 때문에 아버지를 퇴원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은 20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아들은 지난해 군입대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입대를 미뤘다는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사정사정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퇴원할 때까지 나온 병원비만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돈으로 병원비 일부를 보태주긴 했지만 22살 청년에겐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도움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작은 아버지의 말에 퇴원을 결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청년이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가족도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단 둘이 보증금 1,0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퇴원을 할 무렵엔 병원비를 갚느라 3달치 월세가 밀리고 인터넷은 물론 도시가스까지 끊긴 상황이었는데요. 쌀값이 없어서 주변에 2만 원만 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아들한테 참 마음 아픈 말을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은 5월 초쯤에 아버지가 자신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미안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젠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비슷한 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할머니를 장지에 묻고 오면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되면 치료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한 적은 있어 보이지만 아버지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경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약 없이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존속살해 권고 형량보다 낮은 수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간병을 하다가 지쳐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 전문가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는 공적 기관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는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회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연계가 됐으면 아마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얘기를 했을 거고. 네,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추적 시스템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참 몰라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우리는 한가위, 미국에서는 오는 25일 맞는 추수감사절이 최대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요, 이렇게 큰 칠면조를 통째로 요리해 먹는데 지금 미국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칠면조 먹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알아보다가요, 칠면조 농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세계를 가다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칠면조 4,600만 마리가 소비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식탁. 백악관은 한 마리를 사면하는 행사를 열고 끝까지 생을 누리도록 합니다. You are hereby part.
올해 추수감사절을 2주 앞두고 칠면조 사육 농장을 찾았습니다. 언덕 아래 울타리 안에서 수천 마리가 방목 중입니다. 사람 대신 감시견이 칠면조들을 지키고 있고 나란히 놓여있는 사료통에는 끊임없이 칠면조들이 달려듭니다. 이 농장은 이렇게 칠면조들을 길러 소비자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년보다 사료비 등이 많이 올라 이전보다 칠면조 가격도 뛰었다고 합니다. We were at $2.45 and now we're at $2.75 a pound. The main feed for these turkeys is soybeans and corn, and their price has gone up. It's almost doubled from the feed cost last year per ton price. People say this is going to be the most expensive Thanksgiving ever. 에너지 대란 속에 연료비는 껑충 뛰었고 팬데믹 이후 농장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인건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칠면조 농장 관리 비용이 유례 없이 치솟아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 식탁 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냉동 칠면조 값도 1년 새 23% 올랐고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4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재고량도 부족해 구매를 한 주 더 미뤘다가는 칠면조 파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속에 식료품부터 기름값까지 한꺼번에 오르면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I usually have lots of things, but I just have a few items. You have to get a lower brand quality toilet paper. It's crazy. The meats, especially the beef and the chicken, has really gone up tremendously in the last few weeks. 일부 생필품 재고도 충분치 않아 더 걱정입니다. Oh my gosh, I couldn't buy what I wanted because it wasn't on the shelf. And a lot of things are empty. 역대 가장 비싼 추수감사절 식탁 물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급등에 끝을 알 수 없어 세계 경제는 더 불안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프로야구 최강팀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KT와 두산은 벌써부터 불꽃이 튀는데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 오른 정규 시즌 1위 팀 KT.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노련한 두산. 오늘 미디어데이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승 2패 정도로 저희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하여튼 빨리 끝나는 게 좋습니다. 예. 조금 더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두산에 맥없이 패했던 KT는 이번에 기선 제압을 위해 강심장 쿠에바스를 선발로 낙점했습니다. 이번 가을 무대에서 파죽지세인 두산은 강속구 투수 곽빈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KT는 타격 3위 강백호 등 젊은 선수들의 패기로 지난 가을 패배를 서력할 기세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리벤지 한번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은 플레이오프에서 타격감이 떨어진 중심타자 양석환의 부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척돔에서 좀 잘했던 기억이 많아서 이제 좀 잘할 때도 된 것 같고. 오늘 공개된 1차전 시구자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5일 남력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 오영수 씨가 시구자로 나섭니다. 우리는 깐부잖아. 7전 4선승제의 한국 시리즈는 내일부터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립니다. 1차전을 이긴 팀이 우승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KT의 첫 우승이냐, 두산의 통산 7번째 우승이냐, 가을 야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오늘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전북 무주 덕유산의 풍경입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만개해서 아름다운 겨울 왕국이 됐는데요. 이 영상만 보면 벌써 겨울인가 싶지만 아직은 가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요. 포근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살짝 지난 뒤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질 텐데요. 공기질이 다소 아쉽습니다. 대부분 서쪽 지역과 제주는 중국발 스모그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7도, 대전은 6도로 오늘보다 최고 7도 정도나 높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6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 계속되겠고요. 수능일에도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